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9개 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과 특허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듯했던 삼성 스마트폰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12에서 모두 1,600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요 며칠 우리 경제 최고 이슈는 단연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다행 행위였죠. 맥을 못 추던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고요. 경기에 바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괜한 걱정인지 이런 우려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네요.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지난주 내내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 오늘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소식에 급등한 뒤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 0.3% 내려가면서 13,553.10에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소폭 빠지면서 3,178.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1% 내려간 1,461.1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승승장구하던 유럽 증시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럽 증시의 내림세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소폭 내려가면서 5,893.52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소폭 빠지면서 7,403.69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0.79%, 27.89포인트 내려가면서 3,553.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가 세계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경로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2.23% 급락하면서 2078.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소폭 올랐는데요. 0.14%, 28.33포인트 오르면서 2658.1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3차 양적 완화 소식에 4일간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독에서 반서구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진 데다 이날 유가가 급락한 것이 증시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종목별로는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종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알코아는 2.54% 떨어졌습니다. 광업업체 클리프 내추럴 리소시스도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낮췄다는 소식에 7%나 하락했습니다. AK스틸도 5.79% 폭락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5의 사전 주문량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애플은 1.23% 올랐고 아이폰 5를 출시하는 AT&T도 0.91%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스위스와 벨기에 증시를 제외하고 유럽의 16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위기감이 재고조된 점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법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발표된 뉴욕주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9월 마이너스 10.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런던 증시의 리처드 헌터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계획의 효과가 사그러들면서 증시가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독일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티센그룹은 UBS 증권이 매도 의견을 내면서 4.6% 하락했고 독일 철강 2위 업체인 잘츠지터도 4.4% 떨어졌습니다. 세계 2위 휴대전화 업체인 보다폰은 인도 정부의 세금 부과에 따른 손실에 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1.25% 하락했습니다. BT그룹도 BNP 파리바가 투자 등급을 시장 상위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2%대의 내림폭을 기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금 광산을 소유한 세계 3위의 백금 생산 기업인 롬미는 파업 중인 남아공 노조가 요구 수준을 낮춘다는 뉴스에 런던 증시에서 5.5%가량 폭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9월 이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0.4로 2009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월에 마이너스 5.85보다 더욱 악화된 수치입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스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대담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기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9개 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S&P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장기외화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각각 올렸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전의 6개 자회사의 외화와 원화 장기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제시했던 4.5% 성장에서 1.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12에서 모두 1,600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7회째인 이번 행사에 해외 28개국 530여 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관람객 수는 18,000여 명이었습니다. 상담은 행사 현장에서만 1,491건이 있었고 37건의 계약이 성사됐으며 금액으로는 모두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KT가 누구든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와주는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해 한류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KT가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KT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이디어뿐인 콘텐츠 창작자라도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제작 지원부터 수출까지 도와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됩니다. KT는 1차로 올레TV 위성방송 등 미디어 관련 매출 중에서 2% 수준인 약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미디어 관련 매출액이 연간 현재로서는 한 1조 됩니다. 앞으로 크겠죠. 그것의 한 2% 정도를 저희들이 펀드에 우선 투자할 생각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와 또 초기에 필요한 지원 이런 걸 할 거고 그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KT는 ITV 내에 신인 등용문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자 전용 웹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와 채널 사업자의 동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 기업은행 주식 매각 계획을 올해보다 5배 늘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보유 기업은행 주식 5조 원어치를 포함해 내년에 국유재산 15조 5천억 원치를 처분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 65.1%이며 2006년부터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수 제품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71년 처음 출시된 이래 450억 병 판매 기록을 세운 야쿠르트입니다. 야쿠르트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올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라면, 바나나맛 우유, 메로나 등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상품들도 매출액이 증가하며 불황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얀 국물을 앞세운 제품들의 도전에 잠시 주춤했던 신라면은 6개월 사이 점유율이 0.7% 증가하며 15%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점유율 2위에 오르며 신라면을 위협했던 나가사키 짬뽕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난 것과 대조되는 성적입니다. 바나나맛 우유와 아이스크림 메로나 역시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년 새 2.5배나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황에는 장수 브랜드가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보다는 기존에 알고 친숙한 제품에 더 많이 손이 가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장수 브랜드의 신뢰성이 불황을 이기는 힘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불황일수록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잘 구축돼 있고 오랫동안 신뢰를 요즘 가장 중요한 신뢰잖아요. 신뢰. 오랫동안 검증받은 상품들에 대한 계속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70년대식으로 포장하는 장수 브랜드 감성 마케팅도 등장하는 등 불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반일 시위를 피해서 중국 내 매장 영업과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오늘 중국 매장 19곳의 문을 닫고 마츠다 자동차는 난징 공장 가동을 4일간 멈출 계획입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이토요카도 슈퍼마켓 13곳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98곳의 영업을 중지할 예정이고 혼다는 중국 광저우시와 우한시 내 자동차 공장 가동을 이틀간 중단합니다. 지난주 S&P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발표 직전에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27분 0초부터 59초 사이에 191만 4,900주였던 유가증권시장 주식 거래량이 1분 뒤에 1,062만 6,100주로 5.5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획재정부 S&P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등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요 며칠 글로벌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단번에 2,000선을 회복을 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내지 못한 채 세계 경제에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의 허와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저기 3차 양적 완화 이제 숱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게 들리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3차 양적 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3차라는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일단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라고 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푸는 방식이 이제 여기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책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 금리까지 같이 낮춘다. 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자금 시장을 통해서 자금 직접 공급하는 이것이 이제 양적 완화가 되겠습니다. 좀 예. 구체적으로는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예.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주로 뭐 국채가 되겠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공사채 정도 될 겁니다. 예. 국영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 그리고 페니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발행한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1, 2차 양적 완화 효과는 어땠습니까? 네, 뭐 양적 완화 돈을 푼다고 했지만 일단 그 가장 핵심은 결국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접적인 효과는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렸느냐를 보는데 사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 2차 양적 완화를 지난 2008년, 9년 그리고 10년에 했는데 각각 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죠. 미국 국채 금리는 약 한 1%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긴 했지만 금리를 충분히 떨어뜨렸느냐에 대한 효과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일단 1차 양적 완화 당시에 규모도 상당히 컸고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도 컸고 장기간 실시를 하면서 경제의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2차 양적 완화 때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양적 완화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크게 보면 경기 부양이겠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상당히 견조한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난 2분기부터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주택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점차 벗어나는 그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양적 완화에서는 가장 주된 그 매입 대상 증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더욱더 좀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이 실물 경기 전반을 회복시키고 또 아울러서 고용 회복까지 이끌어내겠다. 목표는 고용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매달 400억 달러씩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부수적인 효과로는 달러화의 어떤 약세를 좀 유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예.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를 그러겠죠. 통해서 미국의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버냉키 의장이 좀 의도했던 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사실 당장 확인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납니까? 보통 뭐 금리 인하, 정책 금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것이 실제로 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까지도 잡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거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나. 뭐 주식시장을 통해서 금방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의 어떤 회복세 여부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느냐 여부는 적어도 한 1, 2개 분기 좀 기다려야 되고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을 통한 어떤 효과는 금방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번 주에는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양적 완화 실시를 통해서 경제 펀더멘탈을 과연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양적 완화가 지속되어 가리라고 보시는지요? 통상 지난 1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약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양적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게 했었고 2차는 상대적으로 짧게 반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0년 이제 2분기가 끝나던 무렵에 2차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미국 경제 더블딥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사실 이런 경기 부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주택 시장이 이제야 막 그 바닥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충분한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올해 말로 끝나니까요. 앞으로 향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또 있기도 한데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부작용 이전에 실제로 대출 증가, 실물 경제 부문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으면은 정책 효과가 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가 이제 10년 정도 불황을 겪고 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실시 돌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기본적으로 유동성 함정, 일본 경제는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은 좀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유동성 많이 공급을 하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이 많이 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면은 이것은 물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워낙 경제에 대한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이 위험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근차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 미국 경제를 통해 살펴봤는데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요? 다시 한번 2010년 상황을 좀 회상을 해본다면 미국이 2차 양적 완화 했을 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뭐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통화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달러 약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실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다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환율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환율은 조정하지 않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행사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도 조금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로존 위기로 유로화가 약세가 되니까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늦췄고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딱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환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한 6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실제로는 또 조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집계하는 단위도 달러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달러화 자산들의 달러 환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 보유액의 명목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약간 상반된 결과도 나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따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또 그럼 올라갈 텐데 그럼 최근에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수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워낙 이렇게 절상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신용등급도 이제 한 차례 상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예. 일단 이것이 미국의 양적 완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요일에는 내일 예. 일본의 금정이 일본은행 금정이도 있고 예. 4분기에 만약 중국의 부양책 실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은 또 뭐 환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수요의 힘으로 괜찮아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굉장히 적은데 원달러 환율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조금은 더 단서를 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던 그떤 시점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수출에 있어서 좀 경쟁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통화 가치가 과거에 뭐 2000년대 중반보다 훨씬 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환율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현 수준에서는 일단 그렇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난주 13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원화 약세를 유도하려면 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정부가 좀 환율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뭐 환율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고 일단 물가와 경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국은 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예. 조금 더 나가서 뭐 원화의 약세 유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꼭 원화 약세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네.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신용 등급 상향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많고 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 자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사실 그 기준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원화 약세 이런 부분 조금 힘든 측면이 있고 다만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3,100억 달러 정도에서 조금 정체되는 흐름이 있었고 특히 지난 1분기는 무역 수지도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우리 무역 수지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반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수출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 비슷하면 수출이 예.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우리가 서비스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된다라든지 또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뭐 무역수지 경상수지 전망치가 사실 굉장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 전망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연간 약 각각 한 200억 달러 정도씩 되는 걸로 예상. 이런 부분이 다시 좀 외환 보유액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즉 외환 보유액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 스탠스를 취한다면 원화의 어떤 강세 압력, 절상 압력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버가 말하기를 미 연준은 위조 지폐 프린터기다. 뭐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3차 양적 완화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장 정책은 뭐 일단 양적 완화 또 한 번 했구나. 뭐 시기 이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예. 조금 더 연말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 뭐 지금도 경기에 대응할 필요는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 통화 풀리는 규모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훨씬 더 크고 또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부도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맞추고 이런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부양 효과가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푸는 거에 비해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 선진국 경제 다 똑같은 문제 직면에 있는데 재정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경기 대응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런 세계 경제 흐름에 대응해서 좀 우리 경제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콘텍스트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 수지 흑자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과도한 원화 강세를 조금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당장 뭐 수출에 도움이 되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 우리 경험을 본다면 90년대 중후반도 그랬고 2000년대 중반 원화 강세 과도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 뭐 올해 내년 가면서 달러당 1,100원 안으로 떨어지고 또 한 1년 지나서 900원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그 끝이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는 우리가 예. 외환시장에 상당한 불안을 겪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느니 과도한 원화 강세를 막고 외환 보유액을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정책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뭐 실물 경제나 경제 구조 측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내수를 키우고
생산성도 높여나가야 참 됩니다. 내수를 정책이. 키워야 되긴 한데 그 방법이 참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얼마 전에 단행됐던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더 이상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9개 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과 특허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듯했던 삼성 스마트폰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글로벌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지난주 내내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소식에 급등한 뒤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0.3% 내려가면서 13,553.10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빠지면서 3,178.67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입니다. 0.31%, 4.58포인트 내려가면서 1,461.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승승장구하던 유럽 증시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럽 증시의 내림세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38% 빠지면서 5,893.52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7,403.69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0.79%, 27.89포인트 내려가면서 3,553.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가 세계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경로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23% 내려가면서 22,078.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0.14% 올라가면서 2658.1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상승세 이후 조정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실망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9월 이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0.4로 2009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월의 마이너스 5.85보다 더욱 악화된 수치입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허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스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대담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기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9개 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S&P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장기 외화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각각 올렸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전의 6개 자회사의 외화와 원화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제시했던 4.5% 성장에서 1.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12에서 모두 1,600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7회째인 이번 행사에 해외 28개국 530여 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관람객 수는 18,000여 명이었습니다. 상담은 행사 현장에서만 1,491건이 있었고 37건의 계약이 성사됐으며 금액으로는 모두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발표 직전에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27분 0초부터 59초 사이에 191만 4,900주였던 유가증권시장 주식 거래량이 1분 뒤에 1,062만 6,100주로 5.5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S&P의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등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KT가 누구든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와주던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해 한류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KT가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KT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이디어뿐인 콘텐츠 창작자라도 흔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제작 지원부터 수출까지 도와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됩니다. KT는 1차로 올레TV 위성방송 등 미디어 관련 매출 중에서 2% 수준인 약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미디어 관련 매출액이 연간 현재로서는 한 1조 됩니다. 앞으로 크겠죠. 그것의 한 2% 정도를 저희들이 펀드에 우선 투자할 생각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와 또 초기에 필요한 지원 이런 걸 할 거고 그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KT는 ITV 내에 신인 등용문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자 전용 웹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와 채널 사업자의 동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 기업은행 주식 매각 계획을 올해보다 5배 늘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보유 기업은행 주식 5조 원어치를 포함해 내년에 국유재산 15조 5천억 원어치를 처분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은 65.1%이며 2006년부터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이 최근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올해 안에 누진세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주택용 누진세 개편은 서민보호, 전력 과소비 억제, 전력 수급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사안이라며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6단계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1단계보다 최대 4배 가까운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KT가 누구든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와주는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해 한류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KT가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KT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이디어뿐인 콘텐츠 창작자라도 흔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제작 지원부터 수출까지 도와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됩니다. KT는 1차로 올레TV 위성방송 등 미디어 관련 매출 중에서 2% 수준인 약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미디어 관련 매출액이 연간 현재로서는 한 1조 됩니다. 앞으로 크겠죠. 그것의 한 2% 정도를 저희들이 펀드에 우선 투자할 생각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와 또 초기에 필요한 지원 이런 걸 할 거고 그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KT는 ITV 내에 신인 등용문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자 전용 웹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와 채널 사업자의 동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은행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큰 폭으로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21%로 7월에 3.40%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3.10%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침체로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수 제품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71년 처음 출시된 이래 450억 병 판매 기록을 세운 야쿠르트입니다. 야쿠르트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올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라면, 바나나맛 우유, 메로나 등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상품들도 매출액이 증가하며 불황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얀 국물을 앞세운 제품들의 도전에 잠시 주춤했던 신라면은 6개월 사이 점유율이 0.7% 증가하며 15%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점유율 2위에 오르며 신라면을 위협했던 나가사키 짬뽕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 난 것과 대조되는 성적입니다. 바나나맛 우유와 아이스크림 메로나 역시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년 새 2.5배나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황에는 장수 브랜드가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보다는 기존에 알고 친숙한 제품에 더 많이 손이 가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장수 브랜드의 신뢰성이 불황을 이기는 힘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불황일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잘 구축돼 있고 오랫동안 신뢰를 요즘 가장 중요한 신뢰잖아요. 신뢰. 오랫동안 검증받은 상품들에 대한 계속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70년대식으로 포장하는 장수 브랜드 감성 마케팅도 등장하는 등 불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애플은 아이폰 5에 대한 온라인 예약 주문을 시작한 지난 14일 하루 동안 200만 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폰 4S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애플 아이폰 5는 오는 21일부터 미국 내 356개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반일 시위를 피해 중국 내 매장 영업과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오는 중국 매장 19곳의 문을 닫고 마츠다 자동차는 난징 공장 가동을 4일간 멈출 계획입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이토요카도 슈퍼마켓 13곳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98곳의 영업을 중지할 예정이고 혼다는 중국 광저우시와 우한시 내 자동차 공장 가동을 이틀간 중단합니다.
올해 태블릿 PC 판매 대수가 1억 2,6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HS iSupply에 따르면 올해 태블릿 PC 1억 2,600만 대가 판매돼 지난해의 8,210만 대에 비해 5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ABI 리서치도 지난달 태블릿 PC의 올해 판매 대수가 1천억 대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모습입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업체들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주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석유 제품 유통 생산을 해왔고 이번에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곳곳에서 자원 개발도 활발합니다. SK에너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SK에너지는 쿠웨이트 페트롤리엄 인터내셔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에 정유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LG화학은 카자흐스탄, 호남석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가스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의 대안으로 에너지 업계에선 안전한 피난처로 불립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대규모 정제 설비 증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정제 마진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포화 상태라고 저희 판단해서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또 동남아 등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등의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발판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서프라임 금융업권 다중채무자가 7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서프라임 금융업권에서 2건 이상 중복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126만 3,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6,6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좀 심도 있는 경제정보 전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를 시청하시면서요. 경제에 관해 궁금한 점,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 속이 답답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뛰고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